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마다 난임 환자가 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난임 원인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김용진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실제로 난임으로 진단을 받거나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이 한 8만여 명 되고 네. 시행된 시술 건수가 한 20만 건 정도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서 한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통계 자체가 이제 시술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술을 받지 않은 부부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전에 발표한 다른 통계를 보면 한 24만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한 15% 정도의 부부가 난임으로 고생을 한다고 돼 있고 실제 그 숫자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회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으로 자녀 계획을 갖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사회적인 현상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혼 후에 아이가 몇 년 동안 없어야지 난임으로 보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실제 그렇다면 난임은 어떻게 진단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난임이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피임을 하거나 이제 계획적으로 임신을 미루는 경우를 제외하면 1년간의 노력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난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난임은 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진단 검사는 부부 두 사람이 다 같이 참여를 함께. 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초음파 검사나 배란 주기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임신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이상이나 내분비적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네. 특히 나팔관이 이제 개통돼서 정자가 배란되는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나팔관 검사가 필요하고요. 남성은 임신에 적합한 그런 정자 수나 운동성, 모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해도 주요한 그런 난임 원인은 확인이 꽤 되고요. 하지만 임신이란 것이 워낙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진료 시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서 미세한 원인까지 파악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중요한 검사를 해서 중요한 정보를 통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원인을 바탕으로 한 그 임신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반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이 난임과 불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난임과 불임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난임과 불임은 뚜렷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대생일 때만 해도 불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했고 난임이라는 용어는 좀 다소 생소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 난임 환자에 대한 지원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시기부터 불가능하다는 어감의 불임이라는 용어보다는 어렵다 하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좀 대체해서 쓰기 시작하고 현재도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굳이 구별하자면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가령 양측 난관이 막혀 있다거나 무정자증인 경우에는 네. 부부관계를 통한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확실히 불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어렵긴 하지만 뭐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난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뭐 난임도 알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먼저 원인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의 경우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여성의 난임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배란 요인의 난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에서 배란 시기에 난자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겠고 네. 이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2, 3개월에 한 번 월경이 있거나 하면 확실히 배란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소 기능의 관점에서는 배란될 난자 수가 이미 많이 저하돼서 건강한 난자의 배란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이나
난소 기능 저하 환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배란 요인의 난임에 속할 수 있겠고요. 고령이면 몇 살일까요? 37세 이상 되면 조금 위험해지고요. 요즘에는 네. 40세 이상 되는 부위도 많아서 그게 좀 큰 문제입니다.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나팔관 요인에 들 수 있겠네요. 나팔관은 자궁에서 난소 쪽으로 마치 팔 모양으로 뻗어져 있는 그런 기관인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궁강에 들어온 정자가 배란된 난자를 만나서 수정되는 기관이기도 하고 수정란을 자궁강 안으로 이동시켜서 자궁 안에 배아가 자리 잡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네. 만약에 양쪽 난관이 막혀 있다 그럼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없어서 임신이 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또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난팔관이 잘 뚫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원인을 판단하는 진단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자궁 요인의 그런 난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궁강 안에 들어온 배아가 자궁 내막이 잘 받아들여서 안착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착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임신에 영향을 줄 만한 자궁 내막의 용종이라든지 근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는 게 대표적인 자궁 요인의 난임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임 원인 불명의 불임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원인을 알기 어려운 난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성은 임신이 성립뿐만이 아니라 임신 기간 동안 아기를 잘 품고 있다가 분만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임신에 있어서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임신을 방해하는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원인의 그런 불임도 한 전체 불임 난임 환자의 한 15%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난임 원인이요.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성의 이런 난임 원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남성은 남성에서도 난임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성 원인은 정자의 상태로 귀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정된 정액에서 정자 수나 운동성, 각 정자의 모양을 살펴봤을 때 정상적인 분포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남성 원인의 난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정된 정자의 숫자가 적은 희소정자라든지 네. 운동성이 부족한 경우나 아니면 기형정자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수정 능력이 떨어져서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자 검사를 통해서 정자 세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정자증이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고안에서 정자가 생성되는지 안 생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안 조직 검사를 해서 정자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치료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난임 자체는 이제 겉으로 알 수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런 관련 증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은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은 아닌데 1년 네. 이상 적절한 시도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이르니까요. 그렇지만 몇 가지 증상이 있으면 미리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월경통이 심한 경우에 평소 골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성 생식기 질환은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확인되기 전에 자가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미리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0대, 40대나 흔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이런 게 네. 사실은 10대, 20대부터 발생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이 있다면 미리 검사를 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난임 치료를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시술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시술 치료 이전에 약물을 통해서도 난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난임 치료의 원칙은 원인에 따른 치료와 단계적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원인에 따른 치료는 검사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판단해서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령 배란 장애가 있는 난임인 경우엔 그 원인을 판단해서 호르몬에 관련된 내분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쓴다거나 배란 유도제를 복용해서 임신 가능성이 높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먼저 시행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시험관을 먼저 한다 이런 거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난종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원칙으로 드는 단계적인 치료라면 네. 난임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면 먼저 쉬운 방법부터 시도하고 점차 침습적이지만 임신 성공률이 높은 그런 시술로 진행해 가는 걸 말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난임 치료가 부부의 자연적인 그런 배란 주기를 확인해서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란이를 상담해 주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경우에 자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배란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경구 배란 유도제를 먼저 사용해 볼 수 있겠고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용량을 늘려갈 수도 있겠고요. 또 난소 가적 증후 같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는 있지만 배란 효과가 더 좋은 그런 난소 자극 주사를 사용하는 그런 고강도의 약물 치료를 이제 병행해 나갈 수 있겠고요. 이러한 약물 치료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체외수정 시술에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네. 뭐 부부관계를 통한 자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난임 치료로 잘 알려진 이런 대표적인 시술 방법을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이거든요. 이게 각각 어떻게 다루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인공수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확한 명칭은 자궁곽 내 정자 주입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성의 배란 주기를 며칠 간격의 이제 초음파 검사로 추적해서 배란 시기의 정자를 자궁곽 안에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경구 배란 유도제나 난소 자극 주사를 약하게 사용해서 최적의 배란 시기를 유도해서 그 시술 시기를 정하게 되고요. 보통 생리가 시작되면 그때 같이 시작이 되고 시술 전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약물 종류나 뭐 용량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요. 시술 당일은 남편하고 같이 방문해서 정액 검사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정자를 얻어서 그걸 농축시켜서 자궁곽 안에다 가는 관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시술 받기도 쉽고 통증도 심하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 전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특징은 인공수정 받기 위해서는 양쪽 나팔관 검사에서 양쪽 나팔관이 뚫려 있거나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 막혀 있다 하면 시험관 시술로밖에 임신을 시도할 수 없겠고요. 두 번째로 시험관 시술이라는 거는 이제 체외 수정이라고도 불리는데 배란 직전에 난자를 특수한 가능 바늘을 통해서 이제 채취를 해서 체외에서 남편의 정자랑 수정을 시켜서 수정란을 만들고 그거를 체외에서 이식 전까지 배양을 시켜서 네네. 그걸 자궁곽 안에 다시 이식하는 그런 시술을 통칭할 수 있겠고요. 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난자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데 자연적으로 하나 배란되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과자극 주사를 사용해서 과배란을 시켜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주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뭐 그 이후에 과자극 증후군이라든지 또 네. 난자 채취할 때 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공률은 인공수정에 비해서 훨씬 높아서 인공수정이 젊은 여성에서 한 17%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시험관 시술은 젊은 여성에서 거의 50% 안팎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 통계에서도 매년 우리나라 시험관 시술이 늘고 있는 반면에 인공수정 시술 건수는 계속 줄고 있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은 시술을 받는 기간 동안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술 준비나 이런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가 주사하는 방법을 불편해들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 주사가 이제 피하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이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진 않나요? 뭐 처음엔 좀 아플 수 있는데 뭐 못 네. 견딜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 방법을 배우시면 대부분 다 잘 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시술 자체에 대한 불편감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인공수정 시술은 비교적 수월히 받을 수 있지만 체수정 시술은 통증이나 감염, 뭐 소량 출혈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시술 병원에서 그래서 일정 시간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귀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시술 시에는 이제 수면 마취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술 받은 당일은 무리한 뭐 활동이나 운전 같은 거는 특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시술 후에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과자극 주사 때문에 난소 과자극 증후군으로 복강 내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복부가 팽만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뭐 병원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해서 확인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과거에는요,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난임 치료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는 사실 많이 부담됐던 게 사실이고요. 네. 뭐 중증 난임인 경우에는 임신이 된다는 보장 없이 계속 뭐 시술 회차를 거듭하면서 힘든 네. 시술을 받아야 되고 또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마음도 아픈데 경제적인 비용도 사실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좀 시행해 오고 있고요. 네. 과거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작년 11월부터는 네. 나이와 상관없이 인공수정은 5회, 체외수정은 20번까지 본인 부담률 30% 정도로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직접 이런 임신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향후에 가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난자나 정자를 동결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부담이 확 줄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봅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리통이 심하면 난임 확률이 높다. 정답은요? 반반. 네. 생리통이 직접 난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데 생리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가령 자궁내막증과 같은 기질적 이상 때문에 생기는 생리통이라면 난임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조기 폐경이 온다. 정답은요? X입니다. 그렇지 않군요. 네, 과배란을 통해서 채취되는 난자는 자연적으로 그 주기에 배란되거나 소모되는 난자들을 채취하는 것이지 뭐 다음 주기 걸 끌어다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상관이 없군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난자, 정자, 냉동식이 젊을수록 좋다. 정답은요? O입니다. 역시 빨리 해야 되네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이 어려운 이유는 이 난자, 특히 정자 뭐 이런 것들이 노화 때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이용 가능성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임신 성공률만 생각한다면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피임약 오래 복용을 하면 난임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요? X입니다. 네. 피임약이 일시적인 배란 억제 효과만 있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서 뭐 향후에 난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기에 피임약 복용한 게 다음 주기에 임신을 뭐 예방하거나 이런 게 아닌 원리랑 비슷합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 살이 찐다. 정답은요? X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거의 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난소 자극 주사의 부작용으로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조기 폐경도 임신이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가능해요. 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진정한 폐경이라면 배란될 난자가 다 소모됐으니까 본인의 난자를 이용해서 임신할 수는 없는데 네. 만약에 이전에 보존한 동결 배아나 난자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임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꼼짝 않고 누워만 있다고 착상이 잘 되는 건 아니다. 정답은요? O입니다. 그래요? 배아 이식 후에 계속 누워 있는다고 착상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네. 적절한 신체 활동이 간접적으로 임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워 있는다고 되는 건 네, 아니군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난임 예방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난임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우리 몸을 좀 가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난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쉽게도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임신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임신의 기본 전제가 건강한 생활 습관일 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체중 관리나 이런 거는 난임하고 연관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특히 이제 비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배란죽에 영향을 줘서 임신에 이르는 기간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임신 기간의 건강에도 산모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고요. 특히 생리주기 변화나 뭐 월경통 증상이 있을 때 조기 검진을 받아서 내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은 난임을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연평균 25만 명이 난임 치료에 나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지켜보신 이런 난임 극복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시면 현재 좀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나눠 주실까요? 네, 뭐 사연이 없고 뭐 스토리가 없는 난임 부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부부한테 이번 주에도 실패했다고 결과 전할 때는 아무리 난임 진료에 대한 경험이 쌓이더라도 아직 힘든 게 뭐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기억나는 환자분은 부인분이 백혈병이 진단이 돼서 항암 네. 치료를 받게 된 부부가 있었는데요. 항암 치료는 가입력을 손상시켜서 향후 임신이 잘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에 치료 전에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재외래 이제 의뢰돼서 오셨던 분인데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젊은 부부였었는데 이제 대학병원에는 난임 클리닉의 특성상 암 치료에 항암 치료 전에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난자나 정자나 배아를 동결 보존했다가 항암 치료 이후에 이제 임신 시도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 그분도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골수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도 진행 중이셨고 혈소판도 감소돼서 출혈 경향도 있어서 증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침습적일 수 있는 그런 체외 수정 시술이 위험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을 했는데 부부가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제 배아 동결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무척 강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체외 수정을 시행했고 어렵게 3개의 배아를 동결 보존하고 이제 급히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장기적인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신겨운 그 치료 기간 동안 환자분이 이렇게 동결해 놓은 배아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나중에 이 동결 배아를 꼭 이식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겠다. 그 일념으로 계속 뭐 노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가 끝나고 몇 년 뒤에 다시 저희 외래에 오셔가지고 동결 배아를 해동해서 임신 시작을 했고 2번 정도 처음에 실패하고 2번째 동결 배아 이식 만에 임신이 되셔서 쌍둥이 임신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나중에 그 조산의 위험성도 겪었지만 끝내 모든 걸 다 이제 이겨내서 건강하게 분만하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 아기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소아과 들렸을 때 우리 산부인과 외래 오셔가지고 제게 아기 보여주고 그러셨던 때가 정말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난임 부부들이 진료를 받기 전 또는 그 후에도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극복하는 게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난임 기간이 길어지거나 특히 임신이 됐지만 착상이 유지가 안 돼서 유산되는 반복 유산 환자들도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이 부부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걱정 다 잊고 뭐 푹 쉬거나 오히려 시간을 갖고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잊고 지내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임신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부부 서로에 대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힘들어 보이는 난임 부부에게 임신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되새겨보라 이렇게 권유할 때가 있는데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던 그 2사람이 이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가정을 이루려고 임신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네. 오히려 그러한 노력들이 2사람을 힘들게 하고 서로 상처 주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원래 2사람이 원하던 그런 모습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난임이라는 상황이 2사람이 같이 건너가면서 더 돈독해지고 더 의지하고 그런
마치 인생의 강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길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난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기를 바라고요. 소중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지난하고 또 힘겨운 과정을 겪으며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